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손가락 끝에 종이에 베인 것 같은 흔적을 갖고 있었다. 선의의 거짓말, 격식의 대가, 모두가 조금씩 흉터를 지니고 있었다. 남들보다 약간 깊은 흉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몇 년에 걸쳐 파고 들어간 흉터들이다. 긴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다시 갈라진 흉터들. 뿐만 아니라 더 큰 팔뚝과 정강이에 목과 등허리에 패어 들어간 큼직한 은빛 흉터들도 나는 몇 번 보았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결국 사람들은 모두 거짓을 입에 담는다. 그저 당연한 이치일 뿐이다. 군에 입대하는 건 내가 항상 바라온 일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했다. 계속해서 깊게 긁어내려간 거짓말. 나도 스스로를 바꾸고 싶었는걸? 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그 모든 거짓말들, 그 자그마한 긁힌 자국들은 이제 긴 선이 되어 내 어깨에 쉽게 아물지 않을 기이하고도 기만적인 묘한 패턴을 이루었다. 조 교관을 만난 건 그때쯤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흉터가 많았고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잘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 있어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다면 조 교관에게 있어서는 대놓고 냉랭하게 굴고는 했다. 교관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손끝에 자국들이 없었다. 팔뚝에도 흉터나 자잘한 자국이 없었으며 얼굴과 목은 요철 없이 깨끗했다. 어쩌면 당신은 조 교관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 실제로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30이 넘어가는 남자가 흉터 하나 없다니 그건 거의 유니콘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설과 신화 속 존재. 그러나 조 교관은 전설도 신화도 아니었다. 모두들 첫 한 주 정도는 그를 좋아했다. 다들 조 교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누구들 안 그러겠는가?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의 세상에 이웃과 친구가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임을 매 시간마다 상기하게 되는 이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조 교관이 로커룸에서 셔츠를 벗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조 교관의 넓은 등 절반을 뒤덮고 있는 커다랗고 흉측한 흉터를 보기 전까지는 단 하나의 거짓말,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거짓말. 어깨 죽지에서 갈비뼈들을 걸쳐 수놓아진 마치 붉고 흰 유성이 곤두박질 치는 듯한 거대한 흉터였다. 흉터의 작은 끝부분만이 거칠게 찢어진 피부의 끝 조각만이 간신히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듯 보였다. 조 교관은 흉터에 대해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아 했다. 그는 그저 여타의 격식의 미소를 지으며 늘 그렇듯 다른 병사들을 지도할 뿐이었다. 그는 분명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믿을만한 남자였다. 그러나 그 흉터는 모두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깊고 검붉고 끔찍한 흉터. 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조는 분명 경계해야 할 남자일 테지. 그날은 실탄 사격 연습이 있는 날이었다. 이미 수천 번을 한 연습이었지만 그날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아니면 생각을 너무 하다가 흐름을 놓쳤을지도 모르고, 혹은 그저 누군가가 그날따라 조심스럽게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탄환이 솟아올랐다. 노쇠가 불길을 머금었고 공기는 쇠를 집어 삼켰고 달구어진 새는 철을, 석회를, 다시 철을, 그리고 먼지를 훑었다. 우리는 모두 멈춰섰다. 어린 병사가 느리게 바닥에 무너지는 모습을 휘둥그레 뜬 눈앞에 두고 병사는 처음에는 그저 가만히 서서 자기 팔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것을 응시하다가 바닥을 붉게 젖어들이며 퍼져나가는 깊은 선홍빛 위에 병사는 무릎부터 쓰러졌다. 바로 그때 조 교관이 소년을 붙잡았다. 그제서야 비명이 하늘을 꿰뚫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아수라장이었다. 우리 소대가 정말로 피를 보게 된 건 처음이었다. 의무병, 응급상자, 따위를 외치는 울음이 사방으로 어지러이 뛰어드는 병사들 사이에 울려 퍼졌다. 나는 부상병과 가까이 있었기에 그래봤자 소용없을 것임을 이미 눈치챘었다. 우리는 이미 훈련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때문에 나는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거운 중장비를 손에 쥔 채 소년을 품에 안은 조교관을 바라보았다. 교관의 몸은 흙위에 내던져진 수도꼭지처럼 피를 쏟구쳐내며 작은 피웅덩이를 조금씩 커다랗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몸을 깊게 베는 웅얼거림을 들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속삭임,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핏망울, 계속해서 조금만 버텨. 나를 봐. 걱정 마. 괜찮아질 거야. 계속해서 그는 속삭였다. 전부 다 괜찮아질 거야. (4월 1일은) 에이프릴 풀이라고 하여 서양에서는 유머러스한 장난과 거짓말을 주고받는 날이다. 동양에서도 근자에는 만우절 문화가 도입되어 곧잘 장난스러운 거짓말을 주고받는데, 문제는 이 만우절날 관공서에 장난 전화를 거는 경우다. 그리고 그 장난 전화가 비극을 부른 일이 있었다. 1992년 4월 1일 도쿄 니시니포리 경찰서에서는 이미 몇 차례의 허위 신고가 들어왔다. 90년대에 조례된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특별법에 따라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는 최대 100만엔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처벌에 이르는 이는 매우 드물었다. 덕분에 그날도 악질적인 장난 전화로 인해 이미 경찰서 인력은 풀타임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또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경찰 좀 보내주세요. 이미 한 차례 장난 전화가 걸려온 번호로 또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서에서는 짜증이 났지만 규정상 다시 한 차례 출동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야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신고자는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경찰은 첫 출동 때처럼 신중히 창문을 통해 집안에 진입했다. 하지만 역시나 신고자는 방 안에서 태연히 TV를 시청하는 중이었다. 경찰은 법조항을 내세워 겁을 주고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하였지만 신고자 역시 그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경찰은 결국 허탕을 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30분 후 또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규정상 출동은 해야 했지만 세 번째 출동이 되자 경찰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번에도 거짓이라면 체포를 하겠노라며 분을 삭히며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정말로 현장에는 아까 그 신고자가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경찰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진상이 밝혀졌다. 현장 인근에서 실제로 강도를 계획 중이던 범죄자가 두 차례나 경찰이 같은 집에서 장난 전화로 허탕을 치는 것을 발견하고는 양치기 소년의 늑대 수법처럼 정말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거짓 신고자는 목숨을 잃고야 말았다. 수사 얼마 후 범인은 잡을 수 있었지만 만약 장난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범죄자가 그 집을 목표로 노리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랬다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